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 사고가 2020년 12월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났고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난 사고예요. 근데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냐?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의식이 없으시고, 그리고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이 주 진단이에요. 주 진단이고 아직 의식이 6개월이 지났는데 의식이 아직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 70대시고요. 연세는 70이시고, 그리고 횡단 중에 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난 사고네요. 자, 보험사에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5천만 원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합의 제안을 하는 보험사, 진짜 보험사가 깡패다라고 말밖에 안 나오네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 합의를 하면요, 치료비가 더 나갑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6개월 동안 치료비 쓴 것만 한 2억 썼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비 많이 나오지만 중환자실에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치료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는 매달 나올 것 같아요. 입원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다면. 근데 아직 의식이 없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셔야죠. 입원 치료를 하고 집중 치료를 할 시기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나셔가지고 거동이 되는 상태다, 최소한 의사소통이라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보험사가 합의 제한하는 거 그렇게 그래도 욕해요. 욕하는데 그렇게 욕할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맡긴 의뢰인이 보험사가 만약에 저한테 지금 6개월 시점에서 합의하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보험사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당신 부모라도 그렇게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절대 합의하시면 안 되고, 이분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소송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6개월 시점 됐잖아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어요. 작년 12월 8일이면은 이제 5개월이 막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최소 6개월은 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딱 지난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은 그때 돼서 합의를 할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뚜렷하게 회복될 가능성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크게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뇌 손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간병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궁금한 거는 5천만 원에 합의를 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합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자, 이분을 예를 들어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간병인을 써야 되고, 그 영수증은 어떻게 챙겨내야 되며,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궁금한 게 간병비일 겁니다. 간병비인데 사실 보험사에서 약관에서 지정하는 간병비는요, 2달치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아직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보험사에서도 간병비 지급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그 간병비 매달 지급받으세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간병비가 예를 들어서 공동 간병인을 쓰고 있을지 아니면은 단독 간병인을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동 간병인을 쓰고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오고요. 단독 간병, 만약에 350만 원 정도 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돈 전액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대략 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일단 처음에 간병비를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합의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간병비 요청하시고, 두 번째, 지금 간병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영수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가족 간병이 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놔야 되냐.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간병인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수증까지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대신 통장 기록은 남겨놓으세요. 간병인한테 입금했던 내역 있죠. 그 내역은 꼭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이제 중국인 간병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받기를 또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 뭐 신용불량이다. 라고 해서 받을 통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현금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 계좌로라도 입금시켜주는 입금 내역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확인서를 받으세요. 네, 간병인 신분증 그리고 간병인 확인서라고 해서 뭐 양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병인이 자필로 영수증 적어주시면 돼요. 영수증 몇 월 며칠 날 간병비 얼마 받았다. 이 간병비의 대가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거에 대한 대가다. 라고 해서 사인하고 고분 신분증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매달 받아 놓으시든가 아니면 2달에 한 번 받아 놓으시든가 그게 입증이 돼야지만 그 돈을 전부 다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비 꼭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족 간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이 되냐? 자, 가족 간병을 했을 경우 실제로 나중에 보험사가 이걸 소송해서 다툴 경우 보험사에서 어떤 식으로 다투냐면요. 간병인 안 썼지 않냐. 근데 무슨 간병비냐. 자기들은 간병비 줄 거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보험사도 변호사 선임해서 하니까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의무기록에 가족이 간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의무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건 뭐냐면 한 2-3달에 한 번씩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 놓으세요. 간병 소견서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 상태가 환자 상태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간병인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2달, 3달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매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매달 일주일마다 떼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달 정도에 한 번씩 주치의한테 말해서 간병 소견서 받고 또 3달 뒤에 받고 또 3달 뒤에 받고 그래서 소송할 때까지 계속 그걸 받아 놓는다면 가족이 간병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기한개업이 전액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요. 간혹 가다가 보험사가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재판부도 있고 그렇게 판결이 나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손해볼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병비 우리가 쓰는 거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 받아놓고 그리고 매달 보험사에 가지급 신청해서 한 200만 원, 250만 원씩 매달 받고 있다. 그러면 합의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환자 치료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 시점은 언제냐면요. 내가 치료가 완전히 딱 종결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치료가 길어져 보니까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는 겁니다. 아, 치료도 지겹고 환자분도 입원하고 있기 지겹고 보호자도 이제 지쳤다. 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보상은 어떻게 하지? 아, 이제 소송하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1년, 1년 반. 또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하는 시점 그리고 치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 그 시점에 판결금이 지급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시기냐 보통 사고 나고 한 10개월 정도 이 뇌손상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개월에서 한 1년 그 사이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요. 1년 6개월 동안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시키고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그리고 거의 소송이 끝날 때쯤 내 치료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사망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너무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 사망하시게 되면은 간병비는 못 받잖아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실 동안 이제 앞으로 남은 여명 동안에 간병비는 못 받기 때문에, 그 시점은 이제 보통 전문가들 견해에 따른 게 낫습니다. 저희도 환자를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호 환자, 간병인 환자, 그러니까 간병이 필요한 환자, 마비 환자, 뇌출혈 환자, 아니면은 척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상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송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비 사고는요 합의 안 됩니다. 네, 소송하셔야 돼요. 왜 합의가 안 되냐면은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언급할 건데요.
마비 환자들한테는요, 여명 단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책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맥브라이드 기준이고요. 여기 책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책자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자고요. 이 책자를 보고 신경외과 아니면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 척추 손상 환자 그리고 뇌 손상 환자의 여명이라는 걸 따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60세인 분들의 평균 여명이 한 25년 정도 남았다. 보통 85세 정도까지 지금 통계청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25년 정도까지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할 때 얘기잖아요. 건강할 때 85세까지 살 거다라는 얘기인데, 뇌손상 환자나 척수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사실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그리고 합병증 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운동도 부족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여명이 단축될 거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언제, 그러니까 15년, 20년 됐어요. 지금 이 책이 만들어진 지가요. 근데 15년 전, 20년 전의 의학하고 지금 의학 기술하고 그리고 지금 약품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뭐 새로 개정되거나 이렇게 새로운 책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자, 두부 외상 후유장애인의 여명 비율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중증도 장애가 있어요. 근데 보행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65%에서 75%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이 뭐 10년 남았다라고 하면은 6.5년에서 7.5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의식 상태가 내 혼자서 자발적으로 못 먹고 그리고 편마비돼서 못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20%, 30%, 30%, 40% 이런 식으로 여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는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척추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뇌 손상 환자보다는 여명 기간이 길어요. 근데 머리를 다쳐서 두부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다쳤고 몸도 마비되어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도 안 되고 라고 했을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3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고 나신 분이 이 사례에 사고 나신 분이 70세시잖아요. 그러면은 15년 남은 겁니다. 정상적으로는요. 근데 여명 비율이 30%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4.5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판결에도 4.5년 기준으로 계산할 거고요. 4.5년 이후에는 사망할 거라고 의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간병비를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던가 아니면은 이제 4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세요. 근데 계속 간병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4년 6개월이라서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 아직 계속 살아 계신다. 그리고 계속 돈 나간다. 그리고 4년 전에 물가는 간병비 한 달에 35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씩 줘야 된다. 자,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판결을 받아야지만 판결문에 딱 나와 있어요. 몇 년까지가 여명기간이라고. 그때까지 간병비를 산정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합의를 만약에 했어요. 합의를 할 때도 이 여명 단축 그대로 따져서 합의를 합니다. 근데 합의를 했을 때 내가 4년 6개월 이후에 살아있다고 해서 다시 소송 제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합의하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 마비 환자분들,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무조건 소송해서 판결로 받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 사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요. 합의하고 자기 수임료 받으면 끝이에요. 그 뒤에 뭐 사망을 하든 뭐 오래 살든 솔직히 자기는 자기 일 다 했다 이거죠. 근데 가족분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간병비도 올라갈 거고 가족들 계속 고생할 거고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자 그러면은 최소한 전문가라면은 가족 편에서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개호 사건은 무조건 판결 받으세요. 이 여명 단축 비율 때문에 판결을 받아놔야지만 혹시나 나중에 다른 상황이 생긴다, 더 살아계셨다, 더 생존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치료비나 간병비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 저희가 40대 정도로 계산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뇌 손상에 뭐 편마비 돼 있는 상태다, 약간 의식 이제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했다, 아니면은 마비, 몸에 마비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개호비 산정 때문에 그냥 소득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판결금이 10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분이 과연 2년 안에 끝냈을까요? 안 끝나죠. 왜냐? 치료 한 1년 집중적으로 할 거죠. 그리고 소송 한 1년 6개월 했죠. 그러면은 보통 2년 6개월, 3년 뒤에 끝난다라는 거죠. 사고 나고. 자, 10억을 판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년이 지났다. 거기에 대한 이자만 1억 5천이 나옵니다. 연 5%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판결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1억 5천 더하면 1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 선임에 소송했으면 상대방이 변호사 이제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대법원 기준으로 정해놓은 금액은 있어요. 뭐 1억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에 한 800 정도. 그리고 뭐 한 10억이면 한 2, 3천 정도 될 겁니다. 2억 3천, 아마 2천, 3천 정도 될 건데, 그럼 그 비용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판결금 제외하고 이자, 변호사 비용 이런 걸로 한 2천만 원 더 청구가, 2억 정도 더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10억을 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사에서 아마 합의를 제안할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소송 가서 최대 나오면 10억이다. 근데 소송 2년 동안 할 거냐? 자기가 8억 주겠다 합의하자. 근데 이거는 결국 8억 대 10억의 차이가 아니라 8억 대 12억의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다? 여명 단축 기간. 여명 단축 기간 이후에 생존해 있을 때 위험성까지 보험사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고 꼭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나오는 적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소송 중에 돌아가신 분은 있어요. 이제 소송 중에 사망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라고 하면은 뭐 2억밖에 못 받는지, 왜냐면은 앞으로 추후 간병비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발생한 간병비는 지급받을 수 있어도 앞으로 남은 여명기간 동안의 간병비는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든 경우 있지만 감정 결과가 보험사가 제시한 것보다 작게 나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이자, 변호사 비용을 다 생각해서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네, 절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혹가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소장을 접수를 해요. 그럼 보험사에서 송무팀에서 전화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화 와서 이거 얼마면 소치하 가능하냐 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있지만 담당자 선에서 이게 개호 사건이 제대로 합의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요, 보호자들께서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개호 사고는 사실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사고 나고 처음부터 그냥 전문가 선임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3달, 4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 이동해야 됩니다. 네, 병원에서 계속 딴 병원으로 이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 받아야 되고 간병인 비용에 대한 도움 받아야 되고, 그것만 있습니까? 기저귀값, 뭐 장갑, 의료기, 호수, 이런, 그러니까 방석, 심지어 이제 뭐 욕창 방지 매트, 에어매트, 휠체어, 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용도 전부 다 중간에 케어를 저희가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같은 수임료 주고 맡길 거 처음부터 써먹으세요, 변호사. 네, 처음부터 전문가를 써먹어야지 나중에 소송 들어가기 직전에 딱 맡기면 그거는 변호사 좋은 일밖에 안 시키는 겁니다. 계속 귀찮게 하고 해야지 정당한 변호사,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언제 맡기면 되냐? 그냥 처음부터 맡기세요. 그리고 계속 귀찮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됐다. 근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답변만 해드리면 되는데 답답해서 이 괘씸하잖아요. 보험사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진짜 깡패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졌고요. 이번 사례는 이걸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